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전기차용 배터리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6.17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행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부작용도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SNS상에서 방장이 특정 종목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또 청담동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 등 일부 부동산은 임대가 허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선 20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살 경우엔 직접 거주해야 하고 상가는 직접 영업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1년 동안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게 됩니다.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전기차용 배터리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기업 간 K배터리 동맹 구축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의선 수석부 회장이 오늘 오전 LG화학 오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사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LG화학이 개발 중인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 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의 개발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양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입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하이브리드카와 코나와 아이오닉 전기차 등의 LG화학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양산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2차 배터리 공급사로 LG화학을 선정했습니다. eGMP 기반 전기차에 탑재될 제품은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전용 모델의 특장점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양사가 전기차 배터리에 공들이는 이유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이 본격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1분기 총 24,116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테슬라와 르노 닛산그룹, 폭스바겐에 이어 4위에 올랐고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배터리 제작사하고 자동차 메이커하고 코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가 극단적으로 판매량이 늘 경우는 배터리의 수요가 부족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LG로부터 일정 물량을 확보하는 상호 윈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 수석부 회장은 조만간 최태원 SK 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며 K배터리 동맹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6.17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행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인해 투길 과열지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집값은 이미 치솟아 버렸고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경기 남부 등 남하하는 모습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수원 호매실 신축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씨.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 원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전세금 1억 6천만 원 중 전세 자금 대출을 빼고 1억 원 남짓되는 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수원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쉽지 않고 집값과 전세값이 치솟아 있어 타 지역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이제는 전에는 무주택주라면은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묶어가지고 집을 무리해서 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일단 안 되니까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 20, 30대 신혼부부는 어떻게 집을 사냐. 부모님이 그 많은 현금을 우리한테 주지 않는 이상은 집을 절대 살 수가 없다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 자금 대출도 회수되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매입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투기 과열 지구에는 이미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어 서민들의 주택 구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또는 전월세 구입이 어려워지게 한 건 오히려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주택 구입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권 절반가량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일부 신혼 부부들은 경기 남부권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SNS상에서 방장이 특정 종목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해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잠정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1.5일 많았지만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1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석유 제품은 40% 줄어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승용차와 가전제품이 각각 36%와 1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9%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으로 일본과 유럽이 각각 16%, 14% 하락하는 등 주요 수출국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현대건설이 어제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을 품에 안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총 투표 참여 인원 2,801명 중 1,409명으로부터 표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올 들어 3조 3천억 원을 수주해 수주액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건설이 어제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총 공사비 2조 원, 총 사업비 7조 원을 들여 한남 3구역에 DH 한남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 조원님들이 입주하실 때는 우리 DH 한남이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시는 그런 DH를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은 투표 참여자 과반이 선택하는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3,842명 중 투표 참여자는 2,801명. 2,801명의 과반인 1,401명의 표를 받아야 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대림산업과의 결선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1차 투표 결과 현대건설은 1,167표, 대림산업은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획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차에서도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결선까지 간 겁니다. 결선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1,409표를 획득해 대림산업을 151표 차로 꺾었습니다.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1위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한남 3구역 사업의 공사비 2조 원을 더해 총 3조 3천억의 수주고를 올린 겁니다. 현재 2위는 가련 1구역을 수주한 롯데건설, 3위는 반포 3주구를 따낸 삼성물산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증시가 쉽사리 상승하질 못합니다.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약세와 또 성장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당분간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쏠림 현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혼조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 낙폭이 커지며 0.68% 내린 2126.73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에 힘입어 1.3% 상승한 751.64에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4,323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975억 원, 2,495억 원씩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92억 원, 233억 원씩 각각 매도했지만 기관이 422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던 2차 전지 관련 LG화학과 삼성 SDI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하락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 시젠 등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엔터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약세가 계속됐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틀 연속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우, 한화솔루션우, 두산 이우비, 두산퓨어셀 1우, 남양유업우 등 우선주들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징조들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에 한 달 뒤쯤엔 전국의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0여 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2차 대유행이 찾아왔고 여기에 가을철과 겨울철 독감 유행이 겹쳐지게 되면 지금의 의료 방역 체계가 붕괴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확진자의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이전처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이 좀 생겨서 그런지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증시에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북한에서 삐라 풍선 역대 최대 규모를 남쪽으로 보낼 것이라고 또 전해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북한 리스크 우려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인데요. 지난주에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례한 언행을 질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이에 북한은 또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LIG 넥스원이나 빅텍과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행동을 예고를 했었고 또 코로나19 확산세도 역시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막대한 유동성 자금률 덕분에 악재에는 좀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주를 잇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하던가요? 네,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의견은 다소 엇갈리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서상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경우만 배제한다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미국 대선 또 그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실적 급감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매물 출회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또 글로벌 각국의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정책에 나서고 있고 또 경기가 바닥이다,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데 일명 이 바닥론은 또 앞으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좀 완화가 되든지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등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굉장히 좋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경민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정상화는 펀더멘털 전망의 상향 조정의 사이클로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 유동성에 추가로 이 펀더멘털의 모멘텀이 가세를 하면서 내년쯤에는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또 IT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 타깃 포인트는 2,480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단기 기대 수익률은 지난 2월 말 대비 현저하게 지금 줄어든 추세지만 앞으로 글로벌이든 국내든 중장기적인 시각은 낙관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이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확대를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그 이후로 가셔야 될 인플레이션 압력을 용인할 만한 중앙은행의 정책이 주식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가 집안 어디서든 끊김없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기가와이를 출시했는데요. 50평대 대형 평형에서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또 KT는 2022년 초고속 인터넷 1,000만 가입자를 목표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KT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고화질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늘 기가와이를 출시했습니다. 언택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며 이제는 생활의 중심 공간이 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이고 교육, 운동, 쇼핑 등 일상의 많은 일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인터넷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와이파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와이파이가 중심이 되는 기가와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KT는 기가와이 3종을 내놨습니다. 기가와이 인터넷은 2대의 와이파이를 고객 위치에 따라 자동 연결해 마치 한 개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버디는 무선으로 기본 와이파이와 연결되며 최대 867Mbps 속도를 제공합니다. 기가와이 싱글 TV는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19년 29.8%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와이 싱글 TV 베이직과 기가와이 싱글 TV 에센스 2종이 주요 상품입니다. 나머지 기가와이 싱글 아이즈는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는 2022년까지 기가와이 가입자 100만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KT는 지난 5월 말 인터넷 가입자 9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1,000만 가입자를 목표로 기가와이와 같은 차별화된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기가와이 서비스는 연말까지 매월 인터넷 신규 가입자의 20%를 확보하고 2022년까지는 50%까지 확대하여 기가와이 가입자 100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오늘 성수동 문화공간 코사이어티에서 제1기 로컬 크리에이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제주도 자연산 뿔소라, 연서면 복숭아, 그리고 경북 의성에서 올라온 쌀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젊은 벤처기업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선정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산품을 뽐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 제1기 로컬 크리에이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로컬 크리에이터는 전체 3,000개 업체가 신청했고 그중 14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중기부는 선정업체의 재정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업체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고 각 지역의 문화와 특색까지 발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140개 업체 중 24개 로컬 크리에이터가 참여해 공연, 영상, 다과, 창작 행사 등을 가져 각 지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자랑했습니다. 박영선 장관도 직접 지역 특색을 품은 식음료 등과 공연을 체험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3차 추경에도 저희가 추가로 이 예산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경이
빨리 통과가 되면 또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뽑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지역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육성, 지속적인 성장 방안에 대해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17일 동안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전국 633개 전통시장이 동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사 기간 동안 재미있는, 실속 있는, 보람 있는 이라는 3가지 주제의 이벤트를 진행해 추가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은 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방문 고객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서민 경제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며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겠죠. 최근에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은 2028년이면 화석 연료 문명은 종말한다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의 영향 및 경제 중 특히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레미 러프킨의 말처럼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갖다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악당 국가로 알려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생물 멸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가 마지막으로 대규모 생물 멸종 사건을 경험한 것은 6,500만 년 전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후변화였는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를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죠. 이제 정말 러프킨의 말처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특히 경제인들 중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리스크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이게 이제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의 말입니다. 예, 기후변화가 금융 리스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인데 이게 블랙록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블랙록은 금융업계에서는 아주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2019년 말 기존 보유 자산 규모가 7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 회사는 매우 큰 규모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주식도 아주 많이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예. 2019년 2월 기준으로 블랙록은 삼성전자 주식의 5%를 보유한 3대 주주였고요. 현대자동차 주식도 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 700조 원 중에서 200조 원을 해외 운용세에 맡겨 투자를 하는데 매우 많은 부분을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연금과 기금을 운영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2020년 신년 CEO 인사에서 예. 기후변화는 기업들의 장기 전망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가 되었다. 자, 2019년 9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때 대다수는 기후변화가 앞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미칠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했다는 거죠. 네. 기후변화는 아직 금융시장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리스크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금융업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기후변화가 금융업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건데요. 일부 보수 경제학자들이 레리 핑크 회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2019년 10월에 국제통화기금이 탄소세를 처방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그린스완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 백조, 스완이 백조이지 않습니까? 백조가 나오는 단어죠. 원래 백조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지립대학의 나심 탈레브 교수가 2007년에 블랙스완, 그러니까 검은 백조라는 용어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불확실한 위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그의 책 제목인 블랙스완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예견한 후에 경제 분야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견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극심한 충격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1월에 국제결제은행이 그린스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 즉 녹색 백조 현상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은 그린스완의 예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단기간에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노동 생산성이 급락할 가능성,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홍수라든가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각국의 금융기관, 기업, 가정 등의 경제적 비용과 재정적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린스완 들어봤고요. 오늘은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